자, 이제 늦둥이를 뒤로 하고 음.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또 가봐야죠. 자, 빈센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핵심은 아마 그 AI 버블이냐 아니냐 네. 일 것 같은데 긴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네.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 뭐 시기상조. 그래요? 네. 오늘 제목에 토파복이라고 혹시 토파복이요? 뭐예요, 그게? 네, 넌나치 사사시 한번 보자. 토파복이 네. 저 이제 순 우리말 네. 표현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골드만삭스라는 어떻게 보면 해외 기관 유능한 IB이죠. 거기서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보고서의 핵심은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 네. 하지만 과거 90년대 후반 IT 버블 때 논란이 됐던 5가지의 지표들을 놓고 보면 지금이 AI 버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 프락시 데리벤스를 통해서 지금 과연 버블 진단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크레딧 이슈 네.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랑 비슷한 것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의 중앙은행들의 행태. 그때는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 물론 과거랑 지금이랑 비슷한 궤가 분명 있죠. 상승폭이 크다라는 거. 네. 따라서 그때의 버블이 지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면 보고서는 한 중반 정도 온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버블이 좀 꼈고 그 버블이 크게 무너지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한 중간 정도,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시기에 이건 이제 미국 얘기였고 국내 얘기로 좀 치환해서 보면 저는 아직까지 초입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코스피 4,000피에 안착 중이죠. 네. 하지만 이 통과 의뢰가 끝나고 나면 그 윗방향성에서도 여전히 올해도 한국의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에 올 한 해를 복귀해 보면 참 뜨거웠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꽤 괜찮았다.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지표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저희랑 같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은 동시효과부터 좀 조정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전하고의 조정이 약간 다른 건 미국의 AI 버블이 불거지면 그대로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의 동질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나 한국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엔비디아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자금이나 또한 일본의 메모리 업체에 투자하는 자금이나 다 동일한 속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뭐 약간 여담이지만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조정폭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이 우리 기존의 기술주 나스닥과 비슷한 자금이었다라는 게 지난 한 3, 4개월 전의 흐름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꺾임, 조정이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의 조정과 비슷한 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저께까지의 지난주 주간 수익률이거든요. 네. 엔비디아, TSMC, 키오시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메모리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인데 하락폭이 좀 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지만 저는 그때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지금의 이런 거품 우려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종목들에서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 네. 어저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았죠. 어저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결론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건 5가지 지표입니다. 일단 기업의 투자가 과잉 논란이 있다. 네. IT 버블 직전에
2001년도에 IT 버블이 크게 무너졌다면 그 바로 터지기 2, 3년 전의 흐름이 지금과 비슷하다. 그래서 GDP 대비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이죠. 미국의 S&P 500 3분기 실적 어닝 순이익률 꽤 좋았고 두 자릿대였고 한국도 좋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기업들이 차입, 부채가 얼만큼 크냐라고 보면 지금이 수준 자체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 후반에서 60%대의 기업 부채였다면 경제 총 생산 대비 GDP 대비 지금은 70%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보면 지금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5년 전과 지금의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수준 자체는 높아졌다. 하지만 뒤에도 표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흐름이 다릅니다. 지금은 기업 부채가 팬데믹 이후에 4, 5년 동안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네.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고. 연준. 이 모든 것의 우려감은 저는 따져보면 결국 근간에는 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IT 버블 직전 98년부터 보면 연준은 5.5%의 기준금리가 인하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인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와 인상이 반복됐던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라고 하면 여전히 인하 사이클에 있습니다. 12월에 지금의 컨센서스로 보면 인하 가능성이 50% 언더로 내려왔죠. 네. 그렇다면 12월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목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여지없이 인하한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더 높은 금리를 보고 줘야 되는가 등등을 나타냈을 때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IT 버블 직전에 8% 이상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여전히 3% 언더. 그러면 이 모든 지표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보고서의 결론대로 이 5가지 지표를 앞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AI 버블이 터질지 안 터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네, 오라클 뭐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갑자기 튀어 올랐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신용 스프레드의 하나의 측면이 네. 그게 발현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클에 대한 포지션,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갖고 있는 기업의 체력 대비 네.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 차입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만큼 스프레드 프리미엄, 즉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앞으로 나타날 전초 현상으로서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 오라클이 이렇게 차입을 크게 하고 리스크가 높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를 과잉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과잉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과잉은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그럴 만한 투자였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나 또 일부 중소기업도 꽤 프리미엄이 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 전체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있고 네. 만약에 지금 더 큰 논리는 미국의 기업들이 돈이 없는데 엔비디아의 칩은 사야겠고 그래서 미국판 순환 출자 논리 엔비디아가 모두 돈을 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약간의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한테 돈 빌리면 3%인데 네. 엔비디아한테 돈 빌리면 1%다. 예를 들어. 그럼 엔비디아한테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에 갖고 있는 현재 체력과 네. 엔비디아라고 전 세계에 리드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체력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크레딧을 줄 것이냐. 물론 기축통화고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고 결국 엔비디아도 미국의 큰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의 논리상에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어디에 더 밸류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미국 정부에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순환 출자 논리가 꺾이거나 끊겨졌을 때는 상당한 어폐가 있겠지만 지금 순간에서는 훨씬 더 크레딧 이슈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라클이 아니고 네. 그 주인공이 엔비디아였다면 이조 기자가 말씀 주셨을 때 제가 한번 아픈 손가락을 넘어서 이제는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차트 보시죠. 네. 이게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지난 98년도 IT 버블 때 이 8%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이 10% 후반, 우와. 네. 팬데믹 때 이 8%에 비하면 지금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미국의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좀 더 벌어지는 경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려 섞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 이런 매크로 지표나 기업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게 그거죠. 그 후행 지표 아니냐. 다 지나고 나는 게 대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저거 올라갔을 때 이미 주가는 이미 많이 꺾여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추운데요. 내일 모레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경제 지표를 받아볼 때 후행 지표는 것을 전부 감안하고 우리가 행동과 행태를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다 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요거는 그 2008년은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들의 뭐 잘못된 뭐 이런 욕망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총 모여갖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한번 휘청한 거잖아요. 네. 그보다 지금은 당연히 상황이 좀 난데 그냥 상황이 낮다고 하기에도 너무 스프레드가 안 벌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2008년도에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2008년도를 복귀해 보면 그때 두려움은요. 뭐가 도대체 어디서 뭘 터지는 거야? 미국이 왜 망하는 거야? 즉 미국이 초유의 사태, 전시 이후에 처음으로 망하는 사태 첫 번째.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너무 빅테크들이 과잉 설비해서 그 설비 투자가 실체 없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근간에 뿌리 깊었던 미국의 가계자산에서 절반 조금 언더했던 물론 미국의 퇴직연금에 수많은 모기지론이 섞여 있었던 파생 상품의 상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하고 그때는 크레딧 이슈는 완전히 좀 다른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때는 이걸로 멸망전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런 짜잘한 게 나오긴 나오지만 이거 아닌 또 그때는 마치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일이었듯이 네. 지금도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혹시 뭐 이미 다 근처 왔는데 혹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는 살짝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니겠죠. 아니 왜냐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있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요. 과연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론자는 화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산성을 차치하더라도 경제학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세금입니다. 네. 규제 완화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인플레이션은 계륵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견고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축통화의 신뢰도의 힘입니다. 네. 기축통화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늘상 전망할 때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흔들리나요? 저는 안 흔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계치는 있을 겁니다. 그게 최근에 뭐 7월달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스프레드 아웃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의 단기채들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거고 장기채는 더더욱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우려감. 도대체 미국 정부에게 뭘 믿고 돈을 꿔줘야 되느냐 네. 이런 우려감들이 이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대안 없는 비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여차여차 계속 연예인 걱정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초입이라는 것 같다는 그것도 그렇잖아. 이게 뭐 동굴이든 터널이든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벽도 짚어보고 이거 앞에가 안 보이니 깜깜하니까 그래서 맞나 아닌가 이제 이렇게 간 보면서 이렇게 좀 가는데 네. 일단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터널 달려야죠. 네. 네, 매우 초입이니까 오히려 더 겁이 날 수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합리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주체들이 하는 행동이죠. 예를 네. 들어서 기회비용을 봤을 때 이쯤 왔으면 되돌아가는 것보다 계속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와 비슷한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결국 금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도 그렇고 기업의 크레딧 이슈도 벌어지는 것인데요. 네. 근데 미국의 기업 부채를 한번 보시죠. 지난 92년부터 2025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회색부터 보시면 회색이 GDP 대비, 그러니까 그 국가,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의 비중입니다. 네. 사이클도 중요하고 수준도 중요합니다.
올랐다 정부 내렸다가 부채는 뺀 거죠. 맞습니다. 가계부채도 다 빼고 네, 기업 부채만 보는 네.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준 자체는 현재 높습니다. 70% 중후반.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 중후반. 그런데 기업 부채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만큼 경제 규모도 커졌고요. 네. 비중이지만 자, 문제는 추이죠. 음.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디레버리징 하고 있다는 거. 과거 IT 버블 때는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 다르다는 거. 또한 증가율을 볼까요? 기업 부채가 IT 버블 바로 직전까지는 두 자릿대 기업 부채가 증가율이 있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증가율 때는 낮아져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이런 거죠. 금리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연준도 이런저런 좌충우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업의 크레딧 이슈라든지 기업 부채도 결국 수준을 놓고 보더라도 방향성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담이 크다면 내일은 그 부담이 경감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업의 부채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 2000년 혹은 뭐 2008년과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들도 돈을 착실히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앞으로 계속 좀 이 성장세가 유지가 될지는 뭐 또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 늘 지금 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너무 계속 문제가 되는 환율인데. 네. 환율이 지금 1,470원 갔다가 1,440원? 네. 40원대 정도로 아마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고, 요게 이것도 안착도 싫지만 어쨌든 안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요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본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던데. 네, 환율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이동을 결정하는 트리거이니까요. 적정 수준의 환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주체별, 가계, 정부, 기업, 옛날에는 다 같은 한국, 지금은 좀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장 속도를 놓고 보면 정부의 2% 언더하는 성장 속도와 상장사들의 두 자릿대 기대 수익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따라서 기초 체력, 성장 상승세, 돈을 갚을 수 있는 뭐 잠재력 등등 놓고 봤을 때 그 국가에 통하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결국 환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 선별적으로 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을 사야 되는가? 저는 뭐 여주사라는 말,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는 말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GDP 대비 설비 투자인데요. 지금 투자가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IT 버블 때 이 회색입니다. 혹시 어떤 표현지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알려주세요, PD님. 요거. 네. 이 회색이 당시 IT 버블 바로 직전에 GDP에서 이 기업의 투자들이 얼마나 경제를 이끌어왔는지 이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요. 거의 14% 이상. 그러니까 한 국가가 성장하는 게 100이라면 그중에 한 15% 정도를 투자에 의해서 다이렉트리 네. 성장을 견인해 왔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과잉 투자의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는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여전히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결국에는 과잉 투자와 허수로 한 번쯤은 우리가 쇼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투자가 경기와 경제와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과잉 투자의 논란을 안고서 계속해서 미국 아니면 글로벌리 성장을 하는 것, 성장을 이끄는 것이 설비 투자이고 그 설비 투자의 주체가 반도체 기업이고 그 반도체의 주체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조정받으면 사고, 밀리면 사고, 의심하지 말고 사고, 아니면 여전히 주도주를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그런 주도주들 정도나 좀 하겠죠? 맞습니다. 예, 어지간한 회사들 잘 못할 거 아니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돈이 되는 측면에 옷과 서울 가리면서 선별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한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 자격이 돼야지, 여건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생각했던 가격이 온다면 아마 생각했던 가격은 잘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온다면 그때는 들어갈 만한 타이밍으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근데 같고요. 결국 이번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설비 투자의 그냥 GDP 대비 설비 투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그럼 그 설비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벌 수 있으냐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으로 수익성이 나냐가 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떠세요? 네, 돈을 벌고 있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죠. 네. 믿으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할 거다라는데 투자는 경영권자는 없죠. 네, 경영진들은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경영진들의 기대만큼 벌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적의 발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 좋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을 겁니다. 컨센서스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주가는 기대 함수고 기울기 함수니까요. 그러면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데이터를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과거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1년 뒤에 한국의 코스피는 얼마나 EPS가 증가할까요?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기대치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감안해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게 내년에도 두 자릿대 이상의 꽤 높은 한국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근데 우리 빈센트님이 이제 쭉 거의 이제 일관된 네.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시니까 이건 이제 언제 바뀌나가 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거 이제 바뀌는 순간이 네. 오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제가 이 말 꼭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뀌는 순간이 오죠. 네. 그때도 뭐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혼자 도망가기 없습니다. 그럼 아마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빈센트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여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네. 뷰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빈센트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도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고맙습니다. 모닝 브리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출발해야죠. 네, 이제 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 그 영향을 피하긴 어렵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 흔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넥스트 뭐 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잡아주시는 건 정프로님만 네. 하는 분이 없네요. 뭐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 요 정도에 흔들릴 건 아니고. 예. 자, 하여튼 꿋꿋하게 네. 오늘 뭐 크게 많이는 바라지 말고 한 1.5에서 2 정도. 네, 그렇게 그냥 위로요? 위로.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이 빠졌으니까 네. 우리는 그 정도만 욕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욕심, 과욕 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